동물이 아파할 때 특정 풀과 뿌리를 찾아 뜯어 먹는 모습에서 인류는 최초의 치료 방법을 발견했는데, 과연 인간은 선사시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야생의 본능을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약 30만 년 전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자연 상태에서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동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치유의 힌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독성이 있는 식물을 피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잎을 구분하는 작업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을 동반한 생존 과제였습니다. 북미에 곰이 상처가 났을 때 자작나무 껍질에 몸을 비비거나 특정 뿌리를 씹는 행위는 인류에게 훌륭한 자연 교본이 됐으며, 코끼리가 설사를 할 때 특정 흙과 나뭇잎을 찾아 먹는 모습 또한 초기 인류의 수집 대상이 됐습니다.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인 이라크 사니다르 동굴에서는 서양 토플과 방동사니 등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 8종의 포자가 발견됐는데, 이는 당시 인류가 단순히 주변의 풀을 임의로 모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치료용 식물을 수집해 시신 주변에 놓았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자작나무에 자라는 버섯이나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다는 화학적 원리는 알지 못했으나, 잎을 짓게어 상처에 붙이거나 뿌리를 씹어즙을 내는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문자나 기록이 없던 시절에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형태로 부족 내에서 엄격하게 공유됐으며, 족장이나 주술사 역할을 맡은 이들이 비밀스럽게 관리하면서 체계화됐습니다. 동물의 본능적인 생존 행위를 관찰하고 이를 인간의 몸에 직접 적용해 본 경험은 단순한 신념이나 미신을 넘어 인간이 자연을 해석하고 제어하기 시작한 최초의 과학적 시도이자 지식의 축적 과정이었습니다. 상태의 인류가 축적한 이러한 초기의 식물 활용법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초적인 원동력이 됐으며, 향후 고대 문명이 체계적인 의학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기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며 쌓은 치료 지식은 문자의 발명과 함께 기록의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수메르인들이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당시 사용하던 약초와 치료법을 씁니다. 그들은 질병을 몸속에 들어온 악령이나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었기에 약물 투여와 함께 악마를 쫓는 주술적 주문을 반드시 함께 외우게 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에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버드나무 껍질과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직겜 박하잎을 섞어 만든 약재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은 훗날 진통제의 대명사가 되는 아스피린의 핵심 성분인 살리실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원형 치료제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고대 이집트 역시 나일강 연안에서 자라는 파피루스 풀을 펼쳐 만든 종이에 고급 의학 지식을 대량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1875년 독일의 동양학자 게오르크 에베르스가 이집트 룩소르에서 발견한 기원전 1550년경의 에베르스 파피루스는 길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의학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약 700종의 약재와 800개가 넘는 처방전이 수록돼 있었으며, 천식 치료를 위해 나뭇잎 향을 마시는 흡입법이나 천연 소독제로 상처에 바르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의원들은 심장이 인체 혈관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병의 원인을 여전히 초자연적인 존재의 아기로 해석해 주문을 외우며 약을 복용시켰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과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신화와 주술이 지배하던 고대 세계에서 경험적 실용의학이 문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과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초자연적 신념과 경험적 처방을 동시에 기록하던 시기를 지나 동양과 서양에서는 의학을 체계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결정적인 시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신농씨가 직접 100가지 풀의 맛을 보고 독성과 효능을 시험해 인류에게 약초를 알려주었다는 신농본초경의 설화가 전해지는데, 이는 미지의 자연을 인간의 몸으로 직접 검증하려 했던 초기 경험 의학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신농씨는 하루에 70가지가 넘는 독초에 중독되면서도 차나무 잎 등을 이용해 독을 풀며 각 식물이 가진 온열서량의 성질과 오장육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수백 가지 약재의 기초를 분류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양에서는 기원전 460년경 그리스의 코스섬에서 태어난 히포크라테스가 질병을 신의 형벌이나 악령의 소행으로 보던 기존의 주술적 관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주의 적 관점에서 인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체가 혈액과 흙담즙 그리고 황담즙과 점액이라는 4가지 체액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균형이 깨질 때 병이 발생한다는 사체액설을 주창해 의학을 신화의 영역에서 과학과 의학의 영역으로 분리해냈습니다. 그는 기원전 400년경 환자의 환부를 직접 관찰하고 체온과 소변 그리고 임상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는 과학적인 진찰법을 도입했으며, 400여 종에 달하는 약초와 식단을 활용해 체액의 균형을 되찾는
자연 치유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직접적인 신체 경험과 임상 시험을 통해 자연 약제의 효능을 분류하고 축적하는 기틀을 다졌으며, 서양에서는 합리적인 인체 관찰과 이론 체계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합리적 의학의 물꼬를 터뜨렸습니다. 신농의 경험적 약초 분류와 히포크라테스의 사체 핵설은 각각 동서양 의학 발전의 거대한 두 축이 돼 향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질병에 맞서 싸우는 학문적 기반이자 이정표가 됐습니다. 14세기 유럽 전체를 휩쓴 패스트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2,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며 기존의 의학 체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새 모양의 가면을 쓰고 향료를 집어넣은 채 환자를 돌보았으나 병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했고, 사체 핵설에 기반한 피 뽑기 치료법 또한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혼란 속에서 1493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연금술사이자 의사인 파라켈수스는 기존의 교조적인 의학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1527년 바젤 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전통의학의 성서로 추앙받던 갈레노스와 아비체나의 의학 서적을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우며 실증적인 경험과 화학적 실험의 중요성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파라켈수스는 모든 물질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과 약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적절한 용량뿐이라는 독성학의 근본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존의 식물성 약초 중심치료에서 벗어나 수은과 유황 그리고 납과 같은 금속성 화학물질을 정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혁신적인 치료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치명적이었던 매독 환자들에게 미량의 수은을 조절해 투여함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아편을 알코올에 녹여 만든 라우다넘이라는 액체 진통제를 최초로 개발해내었습니다. 약초를 조합하던 고대 경험적 방식을 넘어 화학물질의 정량적 투여라는 현대 약학의 초석을 다진 그의 과감한 시도는 중세의 어두운 미신을 깨뜨리고 화학치료제의 시대를 열어젖힌 거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파라켈수스가 화학물질의 정량적 투여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이후 의학자들과 화학자들은 식물 속에 숨겨진 진짜 치유 성분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 인류는 양귀비 열매에서 짜낸 즙이나 버드나무 껍질을 끓인 물을 그대로 환자에게 투여했는데, 이는 식물마다 유효 성분의 농도가 달라 치사량을 초과하거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04년 독일의 약사 약제사인 프리드리히 제르티르너는 양귀비의 아편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핵심 결정체를 세계 최초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알칼로이드 물질에 그리스 꿈의 신 모피어스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1817년계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체 실험을 통해 모르핀이 기존 아편보다 약 10배 이상 강력한 진통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모르핀의 발견은 인류가 단순히 자연이 준 식물 추출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질병을 치료하는 정밀한 화학 물질만을 골라내는 현대 정제 약학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어 1820년 프랑스의 화학자 조셉 펠티에와 조셉 카방투는 키나나무 껍질에서 말라리아 치료의 핵심 성분인 키닌을 분리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1828년에는 독일의 화학자 요한 부흐너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진통 효능을 지닌 살리신 결정을 얻어내며 유효 성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이러한 화학적 분리 기술의 발전은 약물의 용량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제약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됐으며, 자연 상태의 약초에 의존하던 의학을 분자 단위의 정밀 치료 과학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계기가 됐습니다. 식물 속에서 순수한 유효 성분을 분리해내는 기술의 혁신은 인류를 자연 약초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공적으로 특정 병원균만 골라 공격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과학자 파울 에를리히는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몸속에 침입한 병원균만을 정확하게 타격해 사멸시키는 마법의 총알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본격적인 합성의약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비소 화합물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실험을 거듭하였고, 1909년 그의 제자인 하타사하치로와 함께 606번째로 합성한 비소 화합물에서 치명적인 매독균인 트레포네마 파리둠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탁월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606호 화합물로 불린 이 물질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살바르산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됐으며, 수세기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매독 치료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살바르산의 개발은 인류가 자연에서 채취한 성분을 정제하는 수준을 넘어 화학적 합성을 통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는 치료제를 직접 창조해낸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1910년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살바르산은 세계 각지로 대량 생산돼 공급되었고, 기존의 수은 중독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현대적인 합성의약품 산업의 거대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에를리히가
구축한 화학요법의 원리와 표적 치료의 개념은 훗날 다양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의 결정적인 이정표가 됐으며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의학을 분자 수준의 정밀한 화학 치료 과학으로 완벽하게 체질 개선시켰습니다. 특정 병원 체만을 선별해 공격하는 이 정밀한 합성 기술은 인류가 질병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현대 약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바르산이 연 합성 의약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수많은 세균성 감염병 앞에서 무력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1928년 영국 세인트 메리 병원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의 연구실에서 일어난 하나의 우연이 세계 의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연구실의 변화는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던 배지를 치우지 않은 채 휴가를 다녀온 플레밍의 소홀함에서 비롯됐으며 돌아온 그는 페트리 접시 위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난 주변만 세균이 깨끗하게 사멸해 있는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플레밍은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억제하는 유효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으나 초기에는 물질이 매우 불안정하고 대량 추출이 어려워 실용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1939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 연구팀이 페니실린을 화학적으로 정제하고 안정화하는 기술을 마침내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인류 구원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1941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첫 임상시험에서 항생제로서의 탁월한 효능을 입증한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 속에서 수많은 부상병들의 감염을 막아내는 핵심 의약품으로 투입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대형 제약회사들은 옥수수 침전액을 활용한 대용량 발효 공정을 개발해 1945년 한 해에만 약 6조 8천억 단위의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 덕분에 과거 가벼운 상처나 폐렴만으로 목숨을 잃던 수억 명의 환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며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생제 혁명이 완성됐습니다. 플레밍의 지저분한 연구실에서 시작돼 플로리와 체인의 과학적 정제로 완성된 페니실린은 인류가 세균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게 만든 거대한 기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으로 시작된 현대 약학의 혁명은 특정 감염병 치료를 넘어 대중이 손쉽게 알약을 복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통증을 제어하는 인류 삶의 대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1897년 독일 바이엘사의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버드나무 껍질의 살리신 성분을 변형해 이장장애를 줄인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해내었고 1899년 아스피린이라는 상품명으로 상용화되면서 인류는 최초로 대중화된 합성 진통제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아스피린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지면서 심혈관 질환 예방치료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연간 수백억 알 이상 소비되는 국민의약품으로 보급됐습니다. 이어 1912년 폴란드 화학자 카시미르 펑크가 창일한 비타민 개념을 바탕으로 인체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들이 연속적으로 규명되고 1930년대부터 합성 비타민이 보급되면서 과거 괴혈병이나 각기병 같은 영양결핍성 질환들이 빠르게 퇴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하게 알약 형태로 규격화된 항생제와 진통제, 그리고 영양제의 보급은 보건위생, 환경의 개선과 맞물려 인류의 건강지표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900년 무렵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은 불과 31세에서 40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70세를 넘어섰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80세 이상으로 비약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약국에서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조그만 알약 하나가 치명적인 감염과 만성 통증을 통제하고 영양 불균형을 극복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삶의 질과 생존 기간을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장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알약의 대중화가 인류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려준 동시에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통제불능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약물 안전성 검증 제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1950년대 후반 독일의 제약회사 그린엔탈이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가정용 상비약으로 폭넓게 유통됐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을 복용한 임산부들 사이에서 손과 발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거나 신체 장기가 기형인 신생아가 태어나는 참혹한 비극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 아동이 속출하는 뼈아픈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의 심사관이었던 프랜시스 켈시가 탈리도마이드의 신경계 부작용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끝까지 판매 승인을 거부한 덕분에 미국은 이 참혹한 피해를 비껴갈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62년 미국의 회는 신약 승인 과정에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캐포버 해리스 수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도입은 신약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동물 실험을 거쳐 철저한 3단계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는 현대적인 규제 체계의 기틀이 됐으며, 제약회사들이 약물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탈리도마이드 비극을 거치며 완성된 엄격한 임상시험 체계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나,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과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새로운 한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를 정밀의학과 맞춤형 신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치료제가 동일한 질병을 앓는 모든 환자에게 단일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미래의 의학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해 환자 개개인의 생체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조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단 몇 시간 만에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과 수억 개에 달하는 화합물 구조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합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기간을 과거의 수년 단위에서 단수개월로 단축시키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딱 맞는 분자 구조를 스스로 설계해내며 부작용 가능성이 가장 적은 화학 성분을 정확하게 선별해냅니다. 더욱이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기술은 단편적인 증상 완화를 넘어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정밀 타격해 치유하는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상용화가 가속화된 개인 맞춤형 백신과 치료제는 환자의 유전적 변이에 따라 약물의 투여량과 화학적 구성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성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동물의 본능을 관찰하던 최초의 경험에서 시작해 점토판의 기록과 연금술의 화학실험, 그리고 푸른 곰팡이의 기적을 거쳐온 인류의 의학사는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개개인의 생명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맞춤형 치료의 시대로 완벽하게 진화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신약혁명은 인류가 질병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미래의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